어릴 적 여름방학 때의 일이었다. 그 시절 나는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한 달 동안 머무르곤 했다. 할아버지 댁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에는 20가구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곳은 항상 조용하고 평온했지만 밤이 되면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곤 했다. 때는 8월 말, 무더위가 잠시 주춤한 밤이었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잠에 들었지만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으스스한 소리, 마치 누군가 낮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두리번 거리다 보니 할아버지의 긴장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잠결에 물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셨다. 밖에서 소리가 들리면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고 하시며 방에 있던 헌옷가지를 창문 틈새에 붙이셨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심각해 보여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그날 밤의 소리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던 찰나 마을 어귀에 있는 폐가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폐가에는 죽지 않고 떠도는 혼이 살고 있다고 했다. 여러 해 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밤 모두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 이후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기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하는 친구들에게 그 일을 얘기해봤다. 친구들은 그 폐가에 가자고 자꾸만 졸랐다. 결국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기로 했다. 해가 기울어 차차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집에서 플래시와 간식을 챙겨 허겁지겁 폐가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집 주변을 탐방해 보기로 했다.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쉽게 열렸다. 들어가자 전체 구조는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소박한 집이었다. 거실에는 오래된 낡은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벽에는 마모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시계는 멈춰 있었고 방들은 신비로울 정도로 깨끗했다. 단지 사람만 없었다. 우린 각자 역할을 나눠서 집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엌 쪽을 맡았고 유리잔을 하나 들어올려 보는데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순간 뒤에서 소름 돋는 기분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처럼 보였다. 그중 한 친구는 어린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봤다고 말했다. 우리는 다시 거실에 모였고 어떤 결심에선지 서둘러 그 집을 떠났다. 바깥 공기를 마시자마자 뭔가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들은 다시는 폐가에 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왜 그 집을 기피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방학이 끝나고 도시로 돌아왔을 때까지도 그날 밤의 공포는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그 마을에 다시 가볼 일이 있었는데 그 폐가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그때의 소름 돋는 경험은 지금도 생생해서 더 이상은 그 집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보니 이상하게도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었다. 마을 아이들은 그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고 저녁이면 절대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당부를 받았다. 어른들조차도 그 집의 이야기만 나오면 금방 입을 다물고는 했다. 결국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가장 소름 돋는 한여름 밤의 공포로 남아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은 희미해지지 않고 흩날리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그날의 끔찍한 소리가 다시 귀에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나의 마음 한 귀퉁이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다짐이 담겨져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나이가 지긋하신 박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언제나 정감 넘치는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따뜻한 손맛으로 정성을 다한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뒷마당에서 기르던 외딴 장미 덤불이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고 박 씨가 살아 있었을 때 그 장미 덤불은 엄청난 자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정원 가꾸기에 일생을 바쳤고 그 장미는 그가 자신의 손으로 키워낸 예술작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장미 덤불을 정성스럽게 돌보며 고
박 씨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마을 동물들이 박 할머니의 뒷마당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이한 방법으로 죽은 채로. 마을 주민들은 의문에 쌓여서 할머니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고, 할머니 역시 그걸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신에게 계속 쏠리는 의심에 은초리를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아왔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까지 자신을 멀리하는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 무렵,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은밀히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는 부엉이 소리가 울리는 고요한 밤중에 스토브 불을 켜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이 장미는 둘 다의 보물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내 남편은 사실 장미를 위해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 장미 덤불은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저주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죽음 이후 이상한 현상을 느꼈다고도 말했습니다. 밤이면 장미 덤불이 사라진 동물들의 흔적을 남기면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 그녀가 다시 그 자리에 가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섬뜩한 일이 있어요. 박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문으로 들리던 동물이 아니라 한 소년이 며칠 전에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그를 본 곳은 우리 집 근처였죠. 결국 마을 사람들은 경계심을 품고 할머니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장미 덤불을 걷어내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두려움 속에 경계하며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뒷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장미 덤불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뿌리 부분이 서서히 들리며 그들의 눈앞에 무언가 기괴한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형체는 그저 장미 덤불의 뿌리가 아니라 땅속 깊이 묻혀있던 남편의 시체와도 같았습니다. 곧이어 잔인한 비명이 마을을 가득 뒤덮었습니다. 장미 덤불은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먹는 무서운 괴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원망하며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로 마을에서는 박 할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버려진 지 오래고, 그와 함께 장미 덤불 또한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차차 일상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할머니와 장미 덤불에 대한 기억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고요한 마을의 중심에 다시 장미 덤불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박 할머니의 유령이 돌아온 것이라 믿었고, 마을 아이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밤이면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사람들을 경계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마을은 명실 공포의 마을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 장미 꽃내음이 싸하게 느껴진다면 앙상한 박 할머니의 유령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장미 덤불을 지키며 고독하게 망자의 세계를 떠돌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정훈이다. 일상적인 회사를 다니며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대학 시절 내 룸메이트였던 민수였다. 민수는 오랜 시간 연락도 없던 터였고, 그의 연락은 의외였다. 정훈아, 오랜만이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저녁에 괜찮은 일이 있어서 말이야. 민수의 초대는 갑작스러웠지만 안 그래도 무료했던 나는 기꺼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민수는 좀 외진 곳에 살고 있었고, 얼마 전에 어딘가 낯선 곳으로 이사했다는 소리만 들었던 기억이 났다. 주말이 되어 나는 약속대로 민수의 집을 찾아갔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마을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공기가 맑고 마을은 고풍스럽게 느껴졌으며 까마득한 숲으로 연결되는 오솔길이 있었다. 도착한 민수의 집은 외형상으로는 꽤 평범한 2층 집이었다. 하지만 집 주변의 분위기는 어딘가 묘하게 긴장감을 자아냈다. 민수는 밝은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어서 와, 정훈아. 잘 지냈어? 민수와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운 뒤 우리는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내가 왜 너를 초대했는지 궁금하지 않냐? 민수는 나를 집 2층으로 안내했다. 2층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이 하나 있었다. 문은 낡고 오래된 목재로 만들어졌으며 그 표면에는 알지 못할 기묘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 문이 뭐야? 민수야?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문이 아니야. 내가 몇 달 전에 이사를 오고 나서야 이 집의 진짜 주인을 만났어. 그 주인은 인간이 아니었어. 이 문은 차원을 연결하는 문이야. 민수의 이야기는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더 자세히 말했다. 내가 이 문을 열었을 때 다른 세계로 통하는 길이 나타났어. 그리고 그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 내가 너를 여기에 초대한 이유는 바로 이 문을 함께 탐험해 보자는 거야. 민수의 용기를 믿어보기로 한 나는 두 사람의 손잡이를 힘차게 돌렸다. 문이 열리자 우리는 강한 빛에 눈이 부셨다. 문을 통과한 우리는 곧바로 다른 차원의 세계에 도착했다. 그곳은 섬뜩하면서도 아름다웠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빛들이 떠다니고 주인은 알 수 없는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는 나를 앞서 걸으며 익숙한 듯 행동했다. 조심해. 여기는 우리 세계와 다른 법칙이 작용해. 길을 걷다 보니 우리가 서 있던 위치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진 숲속의 빈터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푸른 불꽃이 타오르는 희미한 흔적이 있었다. 민수는 그 불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현계와 저계를 잇는 불꽃이라고 해. 이곳을 통과하면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 푸른 불꽃을 지나니 우리는 거대한 성체 앞에 서 있었다. 성체는 거대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입구에는 커다란 철문이 있었고 문 위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민수가 문을 열고 우리 둘은 성체 안으로 들어갔다. 성체 내부는 마치 미궁 같았고 입구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뿜어져 나오는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몇 번의 내적 갈등 끝에 우리는 계속 전진하기로 했다. 복도 끝에는 커다란 거울문이 있었고 민수는 주저없이 거울을 손바닥으로 밀었다. 거울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우리 눈앞에는 또 다른 문이 나타났다. 우리는 그 문을 열며 끝없는 탐험을 계속했다. 성체 내부를 탐험하다 보니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민수와 나는 점점 피로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복도에서 보이는 풍경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듯했다. 처음 지나간 복도는 금방 낯설어진 채 변해 있었다. 여긴 대체 뭐야? 민수,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마침내 우리는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복도를 되돌아갔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다. 피로감과 공포감이 점점 우리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선가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와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가자 어느새 큰 방에 도착하게 되었다. 방 중앙에는 고대의 책장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두툼한 고서가 있었다. 민수는 고서를 펼치며 말했다. 여기 뭐가 적혀 있나 보자. 이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 고서에는 이 성체 그리고 이 차원에 대한 비밀이 적혀 있었다. 여기는 시간과 공간의 왜곡을 활용해 사람들을 시험하는 장소였다. 우리는 결국 이 장소에 갇히고 말았음을 깨달았다. 민수는 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나가려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이 성체는 자신의 가장 두려운 것을 마주함으로써 나갈 수 있대. 그 말이 끝난 순간 방 안이 암흑으로 변했다. 우리는 각자 가장 무서운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의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고 그 안에서 길을 잃었다. 민수와 나는 각자 자신만의 공포 속에서 빠져나가려 했었고 결국 용기를 모아 두려움을 극복했다. 어느새 눈을 떠보니 우리는 민수의 집 2층 방에 서 있었다. 낡은 문은 닫힌 채였다. 모든 것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지만 현실이었다. 정훈아, 대단해. 이제 우리 다시는 이 문을 열지 말자. 민수와 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그 차원의 문을 열지 않았다. 우리의 일상은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우리는 다시는 그 문을 탐험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